뭐 저 사무실을 차렸다는 얘기는 뭐 이름까지 어느 저 건물. 건물이라고 해서 얘기가 예.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 그래서 뭐 거기 제가 김영동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예, 김영동 의원 거 이름으로 뭐 얻었다는데 그 사실이냐고. 예. 그랬더니 펄쩍 뛰더라고요. 아 어. 선배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어. 그래서 뭐 소문은 많이 돌았어요. 지금 거기 무슨 캠프를 차렸대더라. 사무실을 지금 차린 거는 뭐 오픈을 했다는 게 아니라 예. 뭐 계약을 했다더라. 아. 열려고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저도 기자 출신이라 굉장히 궁금해서 여러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예. 네, CBS 라디오 박정현 방송국 2부 노컷 대련 이어갑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서영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님, 그리고 진수희 전 장관님, 박성태 실장님 네 분과 함께 치열한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더 해보면요. 자, 더불어민주당 당원 당규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 전 1년 전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라는 이른바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을 놓고 지금 이제 예외를 두고 또 이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에 당심을 일정 부분 20% 반영하게 하는 당원 당규 개정, 이게 이제 최고위를 통과하면서 이재명 맞춤형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우상호 전 의원이라든지 김영진 의원 등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왜 지금 받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시니? 개정 확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부분은 김종혁 부총장님이 먼저 말씀 주시죠. 아니 뭐 저희는 민주당이 그 지난번에 저희 이제 당 대표 선거할 때 그 당원 100%로 바꿨잖아요. 네네. 그걸 갖고서 얼마나 공격을 해왔든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민주정당이 아니라는 등 뭐 온갖 비난을 하셨는데 요즘 민주당을 보면은 이거는 뭐 제왕적 총재를 넘어서 무슨 총통제로 가려고 그러나. 총통제.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과장해서 농담을 하는 겁니다만 이거는 도대체 제왕적 그 총재 수준도 넘어가는구나. 과거에 무슨 우리가 이회창 총재가 뭐 제왕적 총재였다, 여의도 대통령이었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그 수준도 아니고 그 이전에 무슨 상김씨 시절에 YS나 DJ가 누렸던 그런 어떤 제왕적 권력, 뭐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넘어갈 수준으로 이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당권 대권 뭐 분리 예외 조항이라든가 그다음에 규칙 사유가 있으면 뭐 지자체장이나 뭐 이런 분들 출마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 다 지금 무력화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재판을 뭐 좀 기분 나쁘게 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판사들 또 검사들 이런 사람들은 다 우리가 탄핵을 시키고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걸 보면 이 정당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그럼 앞에다 민주자를 떼고 당을 하시든가. 그 대표적으로 진보 정당이고 민주 정당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들이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가치에 맞는가? 그거는 그 민주당이 저희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비판했던 그 기준으로 비추어 봐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시는 게 옳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통제하냐? 민주당이 민주자를 빼내라. 제가 그 말씀에 좀 덧붙여서 조금 더 센 그 시각인지는 모르겠는데. 더 센 말씀을 준비하셨어요. 제가 민주당의 최근 이 상황을 보면서 말이 좋아 뭐 그 이재명 맞춤형 이러지만 저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가 계속 떠올랐어요. 떠올라서 물론 이거는 종신 집권을 위한 그런 거는 아니지만 2년 전에 그 비리나 기소가 되어 있으면 당직을 못 받게 했던 것도 바로 없애버려서 이재명 대표 당대표 맡도록 길을 열어줬고, 바로 2년 후인 지금은 당권 대권 분리 그것도 이제 무력화시키면서 현 대통령 탄핵 시에 대비한다. 그거는 매우 불확실한 미래를 상정해 놓고 이런 걸 한다. 그래서 저는 이 박정희 정권 때 유신 체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고, 지금 김종혁 부총장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걸핏하면 검사 탄핵, 또 이번에는 판사 탄핵,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정해진 당론에 반대 행동을 하게 되면 뭐라 그랬죠? 공천의 불이익. 그 당시 긴급 조치 메토 이를 떠올리게 하는 이런 것이어서 과연 이게 민주 정당에 맞는
그런 과정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과연 이런 부분까지 지지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맥 소장님이 민주당의 당원 당규 개정에 맥을 짚어주십시오. 어떤 맥락이 있는 겁니까? 늘 맥을 짚어왔습니다. 예. 근데 이런 방향들이 그러니까 당원권 강화에 대해서는 방향은 맞다. 근데 이게 이 방식이 당원권 강화의 최적의 방식인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지금 뭐 김영진 의원도 그렇고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최근에는 이제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도 그렇고 이 부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굳이 이 시점에 이런 적절하지 않은 오해받을 수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을 왜 하지? 그러니까 위가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문명도 시간이 지나면 진보라지 퇴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지만 대의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당원 당규가 개정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이재명 대표 스스로에게도 대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개인과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라도 이게 과연 당원들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으나 국민적인 시각에서의 중도층의 어떤 설득,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실이 많은 행위들이에요. 좋은 전략은 아니다. 큰 매우 틀에서 좋은 보면. 전략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왜 무리를 할까? 저는 지켜봐야 될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한다는 선언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이 시대상에 맞춰서 당원들에게 뭔가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과감하게 개혁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 그런 불필요한 오해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6월 말이나 6월 말에 사퇴를 하고 7월 초에 연임을 밝히기로 했으니까 연임을 밝히면서 사퇴를 해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연임을 밝히면서 사퇴를 하게 되는 순간 말씀한 대로 앞에서 지금 뭐 보수 패널들이나 어떤 뭐 일반적인 시각에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지도체제 강화를 위한 그리고 어떤 강성 당원들의 어떤 기분을 좀 달래기 위한 어떤 행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과유불급이었다라는. 어제 이제 구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저희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 본인은 아직 연임하겠다 말한 것도 없다. 근데 이러한 그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한 비판은 연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하는 비판이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또 반론을 했고 서영주 대변인도 그 비슷한 맥락 말씀하셨는데 박성태 시장님. 서영주 소장님처럼 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난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저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옛말에 있잖아요. 인생에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소년 출세다. 제가 그래서 소년 출세. 네, 소년 출세하면 거만해지기 쉽거든요. 야, 예. 제가 그래서 소년 때부터 출세를 피해왔는데 일단 그런 느낌이 막 나요. 앵커도 안 하고 되게 늦게 했어요. 늦게 가 앵커 막 왔는데 아주 아니다. 혹시 출세할 수 있다. 시킬까봐 피해 다니고. 혹시 피해 다니고. 네, 피해 저 다니고. 방송 피해 진 게 아니고 같은 회사 예. 진실을 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예. 왜냐하면 저는 예를 들어 당 대표의 권한을 강화한 임기 연장이 임기에 대해서 사퇴 시에 대해서 예외를 두겠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민주당 내 그동안 숨죽여왔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야권에서 이재명 대표의 확고부동한 대체 불가능한 리더십이 저는 일부 금이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친명 핵심 측근으로 불렸던 김영진 의원이 이분이 합리적인 분이에요, 상당히. 그래서 이분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전에는 민주당 내에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한 부분들, 예를 들면 지나친 당원에 대해서 약간 포퓰리즘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었지만 어차피 얘기해봐야 필요 없다. 나 혼자 떠들고 말겠지. 이게 어떠한 메아리를 만들지 못하겠지 해서 숨죽여왔던 분들이 이제 다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우상호 의원도 얘기하고 있고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고 이번에 특히 눈여겨볼 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얘기했어요. 김동연 지사가 이걸 얘기했다는 건 제가 대선 주자 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대표 더군다나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상 대선 출마에 나도 있어요라는 선언에 됐다고 보고 이거는 그러면 지금까지 대체 불가로 사실 야권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대체 불가능하다고 봤는데 이게 너무 약간은 혹시나 해서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방어막을 치다가 오히려 깨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서 이의제기다. 김동연 지사의 김동연 이번 지사의 문제제기는. 얘기는 이건 사실 작심하고 한 얘기죠. 작심하고 왜냐하면 한 얘기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손을 잡고 합당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지사 갔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그 인도 하에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반기를 든 겁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아는데 김동연 지사도 대선에 대한 욕심이 커요. 욕심이라고 하긴 그렇고 뭐 야망이라고 그럴까요? 커요. 꿈이라고 하시죠. 그냥. 저도 좀 덧붙이면 조금 서영재 짧게 하면 김동연 지사도 어떤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우려를 표하는 것들이 김영진 의원도 그렇고 굳이 왜 이거를 연임을 하면서 당원 당규를 고치면서 결국은 공정성을 해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당내 분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예. 아까 말씀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의원의 말은 그거예요. 당권 대권 늘 제가 반대해 왔다. 이유는 뭐냐면 공정성도 있지만 그 공정성이 당내 민주주의에서 깨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분당이 앞으로는 걷지 않았냐라는 것들은 의미심장한 말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근데요, 그 이재명 대표가 연임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면 이 모든 오해가 다 불식된다라고 해결되는 겁니다. 예. 얘기하는데 그 연임 안 하기로 결심했으면 당원 당규 개정 자체를 할 안 했을 필요가 것이다. 아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당원 중심의 네. 당을 만들겠다. 아, 직접 그 부분만 하면 민주주의를 조금 더 되잖아요, 그 하겠다라는 부분만.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불필요한 오해들은 결국에는 연임에 대한 의사만 밝히시면 끝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현명하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임을 선택하겠느냐. 저는 그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임 선포 가능성 낮게 보고 있다. 예. 예. 근데 이화영 부지사 1심 선고 전까지만 해도 뭐 음. 그럴 수 있었다고 치는데 예. 이 1심 선고 이후에 당 대표직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확고해. 저는 정면 돌파를 해야 나중에 길게 보셔라. 근시안적으로 말고 길게 봐야 나중에 대통령이 되려는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연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도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정치 영역이 잘은 모르지만 여기 김종현 선배 훨씬 잘 아시지만 정말 복잡계인 것 같아요. 복잡계의 세계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는 잘 모르는.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덮에 정말 측근들이 충성심을 보이려다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이쪽에서 좀 못하면 저쪽에서 방심해서 더 못해서 결과적으로 이쪽이 좀 잘 되는 이번에 제가 총선 과정을 보면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세홍제마처럼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대표의 권한을 이런 식으로 강화하는 건 현재로 예측은 되는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예. 국작계를 너무 잘 이해하시잖아요. 잘 이해하고 계신답니다. 예. 자,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으로 살포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 저희가 너무나 이전부터 추적을 해왔는데 자, 과연 그러면 언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할 것이냐. 오늘 나온 보도로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측근에게 전당대회에 관련한 말씀을 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출마 선언 임박한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는데 우리 김종혁 부총장께서 정설을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발표하십니까? 제가 정설일 수는 없죠. 본인이 아닌데.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모든 뭐랄까 그 가리킴이 그냥 출마를 하는구나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하고 있듯이 그 예. 예상이 뭐 깨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뭐 조만간 이게 내일이 이제 저희가 비대위가 열리는데 내일이 이제 그 아마 몇 퍼센트를 할 것이냐 8대 2냐 7대 3이냐 두 예. 가지 안을 이제 올렸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비대위에서 결정이 내려질 것이고 그다음에 날짜도 이제 23일 뭐 이렇게 대충 정해지고 7월 있기 23일.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후보 그 공고가 나가고 그다음에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지금 당에서는요 또 제가 이제 조직부총장이니까 다 대의원들하고 이 참관인들 이런 것들 다 지금 명단 확인해서 뭐 올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순회 경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뭐 본인이 이제 선언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분들께서 뭐 출마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다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예, 언론에서는 우리 김종혁 부총장님을 한동훈 이제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 런닝메이트다. 혹은 한동훈 캠프 후보군으로 꼽힌다고 기자들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어제 사실 저 미국 갔다 돌아왔더니 미국 전화가 와서 왔어요. 이번에 뭐 박정아 의원하고 저하고 무슨 예. 런닝메이트로 뭐 나 최고위원 나가신다며요. 최고위원. 예. 야, 나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마음속을 누군가 추적했나 봅니다.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뭐 남들이 그러던데. 그래서 야, 내가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제가 박정아 의원한테 전화했어요.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박 의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형 나도 몰라. 그래서 박정아 의원과 저에 대한 얘기는 저는 근거 없는 얘기고요. 저는 진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모르죠. 뭐 나중에 뭐 이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동훈 캠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수. 글쎄 저는 뭐 한동안 캠프라는 게 있나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들을 뭐 그 기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게 아직까지 뭐 정확치는 않은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20%냐 30%냐 뭐 그 숫자가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어느 쪽이 더 무게감이 있을 것으로 보이세요? 당심, 민심 반영 근데 비율. 뭐 오늘 어떤 기자들이 전화 와서 오늘 뭐 20%로 결정이 됐다면서요? 뭐 이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던데 저는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오늘 뭐 비대위원들하고 뭐 모여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기자들이 더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근데 뭐 사실 20%든 30%든 민주당이 25%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비판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너희는 우리보다 5%가 적어?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민망한 거고. 또 맥 소장님. 저는 한 20%로 정해질 공산이 커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왜 그러냐면 맥이죠. 맥이는 게 맥이고 아니라 맥을 잡았다. 맥을 잡으면 이게 뭐냐면 당신 100%가 민심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대로 못 갑니다. 상황 자체가 못 가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데 왜 20%냐? 후보군들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0%를 열게 되면 유승민 의원이 위로 올라갈 공산이 큽니다. 이제 나래비를 좀 세우면 결국에는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의원인데 그 앞에 원희룡 전 장관이 나올 수 있다면 그 순으로 가려면은 이 국민 여론조사를 좁혀놔야 돼요. 열어놓으면 그 순위가 좀 바뀌어져서 그러니까 반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 들어올 이 공산이 커집니다. 그래서 최고위원이 아닌데 대표 경선에서는 한 명만 뽑는 아니 그런다 하더라도 그 20%를 순위를 가능성을 좁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먼 비윤들은 좀 30% 되면은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20%가 되면 멀어지는 것이고 2등 3등도 못하게 하려는 전략이다. 그냥 기웃거리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20% 정도면 면피 수준이다. 근데 20%면 너무 면피 티가 나서 그래요. 5대5로 가야죠. 제가 국민의 미래니까. 국민의 미래니까. 제가 보기엔 90% 하셨잖아요. 아니 나는 5대5 주장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진수희 장관님. 20%나 30%나 별 차이 독인 없어요. 개긴. 왜냐하면 지금 그 국민의힘에는 소위 제가 보기엔 근거가 전혀 없는 역선택 소위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 그래서 진짜 이 민심이라 그래서 진짜 일반 국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조사해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면 다 제껴놓고 그 무당층인가요? 무당층도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대답하는 응답자만 민심의 비율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저는 20%든 30%든 결과에 별 의미 있는 차이를 못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옛날에 역선택 방지 조항 없을 때 3대 7 정도 수준으로 민심을 반영하려면 5대 5 수준은 돼야 된다고 제가 보는데 뭐 지금 20이다 30이다는 저는 별 의미 없고요. 의미는 없지만 면피용으로 20% 저는 예측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국민의힘은 민심하고 가까워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길을 스스로 지금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심님 어떻게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역선택 글쎄. 근데 우리 당 대표를 뽑는데 민주당 그 예를 들면 지지자들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리 당 대표가 가장 최약체거나 가장 안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닌가요?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 축구 선수를 뽑는데 일본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을 뽑아라라고 얘기하면은 가장 못하는 사람들이나 자기들한테 유리한 사람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일반 예를 들면 공직을 맡는 뭐 시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할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적어도 당 대표라는 것은 그 당을 대표하고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반대편의 의사까지 다 반영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되게 사소한 문제라고 보는데 민주당도 전당원 투표를 해도 참여율이 낮거든요. 굳이 역선택까지 해가면서 민주당 당원들이 또 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또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테지만 상당히 극소수일 거다. 저기 엿대라고 나 이렇게 해야지라는 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극소수일 거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굳이 말씀하신 대로 굳이 그런 분들까지 다 늘 필요 없는 것도 또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당이라고 하는 건 정당은 민심을 먹고 사는
그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민주당 지지자든 어디 다른 당 지지자든 국민의 마음으로 해갖고 그 중요하게 좀 카운트를 하는 게 점점 더 민심에 가까워지는 길이지. 우리 대표 뽑는데 공직자 그러니까 총선에 나갈 사람은 전체 국민 반영하고 당 대표 될 사람은 당원만 반영하고 당 대표도요. 국민들이 저 당의 이미지가 바뀌었다라는 그 인상을 주려면 정책 몇 개 바꿨다고 주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바꿀 때 가장 직접적이고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오케이. 유승민 전 의원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유승민 전 대표는 언제 입장을 밝히시나요? 그거에 저한테 자꾸 저도 잘 모르겠고요. 혹시 취재 아니 혹시 저도 취재를 이제는 물어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시구나. 그건 본인의 선택. 알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 출마 여부도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이지 옆에서 나오는 게 좋겠다. 당신 이번에는 타임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 마찬가지로. 나을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예. 진 장관님 어떠세요? 유승민 의원님 나오실까요? 그 전망을. 저는 모르겠어요. 제 전망이 뭐 틀릴 때가 너무 많은데. 예. 저는 안 나오는 쪽에 조금은 더 무게. 저는 얘기해 본 적 그럼 없어요. 틀 때가 최근에는 많으니까 전혀. 나오시겠네요. 역시 네.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예. 유승민 대표는 자기가 대표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당을 바꿀 수 있겠는지 지금 나와가지고 그 가능성 여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도 잘 안 바뀐다는 게 중론인데 당도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면 별로 달라질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이어서 이건 제 판단입니다만 그래서 과연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된들 이게 바뀌어지겠느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얘기예요. 예. 유승민 본인은 전 의원이 어떤지 모르겠죠. 자꾸 추라이를 해서 세력화를 시키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악담이 아니라 과거의 통계를 봤을 때 지금 2년간 6번째 지도부가 왔기 때문에 내년 봄쯤에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악담이 아니라 그냥 순전히 물리적 통계에 의한 겁니다. 네, 전 직장 상사께서 안타까운 눈빛으로 자 한동훈 캠프 관련한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채널 A 보던데요. 친한계, 그러니까 친한동훈계 인사에 따르면 전당대회 캠프를 이제 꾸리고 있다. 그리고 국회 인근에 사무실도 마련했다. 그리고 캠프 주요 인사로 박정하, 장동혁, 김혜지, 김용동 의원, 영입인재였던 고동진 의원 등이 구체적인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 우리 김종혁 부총장님 이름이 없는데 합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저한테 그러세요? 거긴 다 이제 현역들만 얘기하는 예, 거니까. 원외 인사로 이제 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 기사? 평가해 주세요. 뭐 저 사무실을 차렸다는 얘기는 뭐 이름까지 어느 건물. 건물이라고 해서 얘기가 예.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거기 제가 김영동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예, 김영동 의원 거 이름으로 뭐 얻었다는데 그 사실이냐고 예. 그랬더니 펄쩍 뛰더라고요. 아 선배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래서 뭐 소문은 많이 돌았어요. 지금 거기 무슨 캠프를 차렸대더라. 사무실을 지금 차린 거는 뭐 오픈을 했다는 게 아니라 뭐 계약을 했다더라. 열려고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기자 출신이라 굉장히 궁금해서 여러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그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아마 곧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받았어요. 그렇군요. 곧 하겠죠. 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전대가. 예, 그렇죠. 예. 지금 7월 23일이기 때문에 거의 뭐 한 달밖에 안 다음 주에 이제 뭐 가야지 어떤 한 달 일정으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한 2분 남았는데요. 자, 청탁 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건의기에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종결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논평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맥 소장님. 예. 그냥 뭐 용산의 비율을 맞추기 용산 권익위로 전락했다. 이거 뭐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 대한민국에서 권익이라는 게 부정청탁법 주무 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는 그겁니다. 종결은 아니더라도 송부는 해야죠. 그러니까 금지된 행위를 했지만 처벌장이었기 때문에 종결을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 이 처벌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송부를 해서 수사기관에 판단을 구해서 국민권익위가 그걸 참고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보완을 하는
그런 의견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조차도 안에서 종결해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중앙아시아 방문에 선물로 권익위를 바쳤다. 저는 그렇게밖에 평가가 안 됩니다. 야, 우리 창피한 일이. 부총장님. 아니요. 반론해 그러면 주세요. 그 이전에 수많은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해왔잖아요. 법상 그 배우자의 처벌 조항이 없다. 표까지 쫙 해서 계속 한 달 내내 보도했어요. 아니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보도를 한 거는 그럼 언론은 왜 그렇게 보도합니까? 아니 지금 현재 법 조항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이 법이 미비하다면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현재 있는 법에 따라서 움직인 것도 이거는 뭐 문제가 있고 이것을 권익위를 갖다가 뭐 선물을 갖다 바쳤다는 건 그건 제가 보기엔 너무 과한 근데 이게 표현이죠. 여사를 처벌하기, 그러니까 배우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 법이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그 배우자의 배우자가 받았을 때 공직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느냐 여부를 따지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대통령에서 현실적인 수사나 이런 부분은 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권익위가. 그런데 조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여사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사가 받은 것을 공직자가 인지했을 때 그 다음 행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문제 없다고 종결할 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 이걸 최소한 묻겠다라고 하든지 그걸 가야 되는데 아니면 차라리 뭉개든지. 근데 이렇게 그냥 문제가 없다라고 한 거는 저는 지난 1년간 제가 본 것 중에 국가 공공기관이 공식 입장으로 문제 있는 걸 문제 없다고 뭉갠 거는 가장 참담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개인으로 박자다다 이건 그냥 개인적 의사 표현일 수 있는데 공식 기관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오케이. 노컷 대련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해 주신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맥 소장님, 그리고 진수희 전 장관님, 박성태 시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